이른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한 청년이 익숙한 듯 주방으로 향해 앞치마를 두릅니다. 화려한 출근복 대신 편안한 홈웨어를 입고 그는 능숙하게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갭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오늘의 전업자녀 일과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노동을 SNS에 공유합니다. 예전 같으면 백수라 불렸을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전업자녀라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대신 집안일과 케어를 전담하며 경제적 생존을 도모하는 새로운 풍경이죠. 2026년 대한민국, 왜 수많은 2030 청년들은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근 걸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심리적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요즘 멘탈에서는 이 눈물겨운 전업자녀 현상 이면의 심리를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당신의 선택이 실패가 아닌 적응임을 뇌과학과 심리학의 시선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 가족의 조금 특별한 동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 거리엔 취준생보다 전업자녀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들려옵니다. 과거 부모에게 얹혀 살던 캥거루족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가족 형태죠. 이들은 단순히 용돈을 축내지 않고 집안의 모든 가사를 전담 수행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자녀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NS에는 전업자녀 일과표 챌린지가 번지며 당당한 직업군처럼 묘사됩니다. 서점가에는 전업자녀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지침서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취업 문턱은 높고 주거비는 비싼 현실 속에서 선택한 최후의 보루죠. 전문가들은 이를 합리적 의존이라 부르며 새로운 생존 모델로 분석합니다. 과연 이 기묘한 공생관계 속에는 어떤 심리학적 기제가 숨어 있을까요? 수백 번의 낙방 끝에 마주한 현실은 모니터 속 불합격 세 글자입니다. 사회적 성취의 문턱이 너무 높아지자 청년들의 무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심리학의 합리적 의존입니다. 전쟁터 같은 외부 대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는 것이죠. 나는 백수가 아니라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정의는 벼랑 끝에 몰린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사회의 기준을 포기하고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효능감을 찾습니다. 매일 닦는 바닥과 정갈한 밥상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취일지라도 이들에겐 필수적인 생존 선택입니다. 성취의 정의를 바꿔 무너지는 멘탈을 붙잡으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이죠. 시험 못한 나와 노력하는 나 사이의 간극은 큰 심리적 고통을 줍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며 뇌는 이를 해결하려 애씁니다. 취업을 못한 게 아니라 가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믿음을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논리를 바꾸면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자녀에게 집안일은 귀찮은 잡무가 아닌 출근과 같은 업무가 됩니다. 부모님께 받는 생활비도 원조가 아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됩니다. 스스로를 효도하는 전문가로 규정하며 불안한 미래를 잠시 잊어봅니다. 인지 부조화를 해결한 뇌는 비로소 우리 집이라는 안식처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죠. 이 아슬아슬한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더 가사에 몰입합니다.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내심 안도감을 느낍니다. 은퇴 후 찾아온 빈둥지 증후군의 공허함이 자녀의 온기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자녀를 돌보는 행위는 부모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상호 의존적 욕구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겁니다. 애가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곁에 있어 주길 바라죠. 자녀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는 노년의 고독을 잊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부모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싶지 않은 본능적 방어죠. 너 없으면 적적해서 어떡하니라는 말 속에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전업자녀는 부모의 외로움을 유료로 구독하는 서비스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돈에 월급이라는 이름을 붙여 미안함을 지웁니다. 그냥 주는 돈은 자녀를 나약하게 만들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라고 정의하면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자녀의 자존감을 살려주려는 부모만의 섬세한 배려이기도 하죠. 부모는 자녀를 고용한 고용주가 됨으로써 양육의 책임을 연장합니다.
돈을 내게로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부모를 지탱하는 힘이죠. 너 아니면 이 집 구석구석 누가 챙기겠니라는 말로 보상을 정당화합니다. 사실 부모가 지불하는 것은 가사 노동값이 아닌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당당하게 돈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늘 애틋합니다. 이 기묘한 경제 공동체는 서로의 상처를 돈이라는 약으로 덮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업자녀라는 역할은 점점 무거운 굴레가 되어갑니다. 처음의 감사함은 사라지고 가사 노동은 끝없는 감정 노동으로 변하죠. 부모님은 가끔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하곤 합니다. 내가 월급 주는데 이 정도도 못해? 라는 말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자녀는 효도하고 있다는 생각과 착취당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집안일에 매몰될수록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는 조금씩 소멸해 갑니다. 부모 또한 자녀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랑에서 맺은 계약이 어느덧 서로를 옥죄는 투명한 쇠사슬이 된 셈이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권력 관계는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이 모호한 경계에서 균열이 시작되면 안식처는 순식간에 감옥이 됩니다. 집 밖의 사람들은 이들을 기생 혹은 보피라는 단어로 쉽게 낙인 찍습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 들려오는 친척들의 질문은 가슴에 깊은 멍을 남기죠. 외부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가족은 그들만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립니다. 남들이 뭘 알아, 우리만 행복하면 됐지라며 서로를 다독이는 겁니다. 사회적 기준에서 낙오되었다는 공포가 오히려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죠. 하지만 이 결속은 세상과 소통할 창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도 낳습니다. 친구들의 소식에 SNS 앱을 지우며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외부인이 볼 수 없는 가족만의 암호와 규칙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낙인을 피하려다 보니 어느새 집안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 안의 결속이 깊어질수록 밖으로 나가는 문턱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갑니다. 건강한 전업자녀 생활을 위해선 가장 먼저 역할의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무한정 희생하는 자녀도 무조건 퍼주는 부모도 결국은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서로의 감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심리적 계약서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돈을 줬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보상 심리를 경계하세요. 자녀 역시 가사 노동을 핑계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며 나만의 효능감을 집 밖으로 확장하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가 느끼는 피로감이나 서운함을 즉시 해소하세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감옥이 아닌 성장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업자녀라는 선택은 결코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가족이 선택한 가장 따뜻한 생존 전략입니다. 과거의 잣대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그곳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부모님 또한 자녀를 통해 얻는 위안을 고맙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지금의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훗날 이 시기를 떠올릴 때 함께 버텨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당신의 멘탈이 단단해질 때까지 요즘 멘탈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따뜻한 저녁 한 끼 어떠신가요?